안녕하세요. 전 대리석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평소 이 채널을 애청하며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요. 요즘 제게 큰 고민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사연을 드려봅니다. 다들 단짝 친구가 하나 둘씩은 있기 마련이죠. 제게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 성인이 되고 나서도 형제처럼 지낸 친구입니다. 옛 추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왜 학기 초에는 친구들 얼굴도 잘 모르고 남자들끼리는 괜한 힘자랑을 하느라 분위기가 좀 묵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돼서 싸운 도시락은 먹어야겠고 같이 먹을 친구가 마땅치 않아 구석에서 도시락을 꺼냈는데 그 친구가 제 옆에 털썩 앉더니 지 도시락을 책상 위에 턱 하고 올리는 겁니다. 제가 멀뚱히 쳐다보니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도 혼자 먹는 거지? 나랑 같이 먹자. 난 오동수. 넌 이름이 뭐냐? 어? 아, 나 이성주. 그래, 성주야. 그럼 우리 오늘부터 친구다. 그렇게 우리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성격이 활달한 그 친구는 뭐든 씩씩하게 잘 해내는 친구였어요. 친구들끼리 주먹 다짐이라도 할라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중재를 했고 주먹이 센 녀석이 폭력으로 하부들 휘어잡으려고 하면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꼭 나서서 맞서는 친구였죠. 처음에는 그런 친구놈 때문에 괜한 일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뭔지 모르게 정의롭고 바른 그 녀석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추억이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같이 말썽을 피우다가 선생님께 호되게 혼이 난 일부터 저희 어머님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을 때 학교가 끝나자마자 항상 빈소를 지켜주었던 일까지. 오동수 그 친구와의 추억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쭉 이어져 갔습니다. 군대를 갈 때도 또 휴가를 나왔을 때도 항상 그 친구가 제 곁에 있었고 좀스러운 월급을 받으며 힘든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도 항상 술잔을 함께 기울여주는 친구였습니다. 전 대리석 공장에 취직을 했고 그 친구는 김치 공장에 취직을 했을 때도 각자의 인생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고된 공장 일을 오래도록 버틸 수 있었던 건 서로의 존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서로 비슷한 시기에 제 짝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순간에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행복을 빌어주었죠. 만약 결혼식을 하게 되면 서로 사회를 봐주자던 약속도 당연히 잘 지켰고요.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고민이 생길 때도 제가 제일 먼저 찾는 건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깊었을 때도 그 친구는 진심으로 제게 충고를 해주더군요. 성주야, 애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니까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 네가 재수실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봐. 애를 잘 낳아줄 것 같아서 재수실 사랑한 거 아니잖아. 애가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전전긍긍할 거 있냐? 그 친구의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전 친구의 충고를 들은 뒤로 아이 생각은 포기하고 평생 아내랑 행복하게 살리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돼준 친구와의 우정은 각자의 사업을 할 때까지도 변치 않았습니다. 대리석 공장에서 일을 배운 저는 독립을 했고 자그맣게 대리석 유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역시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한 경험을 살려 생산 공장 하나를 임대해 자기 사업을 일궈 나갔죠. 누구나 다 그렇지만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자란 자본에도 젊은 혈기 하나 믿고 사업을 시작한 우리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죠. 그 친구는 제가 물건을 결제할 대금이 모자라 전전긍긍할 때 말없이 돈 봉투를 내밀기도 했고
일손이 모자라 밤을 지새울 때도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밤새 지게차를 몰기도 했었어요. 저 역시 그 친구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친구놈이 저보다 훨씬 빨리 자리를 잡는 바람에 제가 힘이 돼줄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게 흠이지만은요. 아무튼 우리 둘은 그렇게 우정을 쌓아가며 각자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친구로 남길 바랬죠. 하지만 인생이 뜻대로 잘 되지 않듯 제 작은 바람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동수 그 친구는 김치 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품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신뢰도도 좋았고요.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잘 돼서 아주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유명세도 탔죠. 신선하고 맛있는 김치를 때마다 보내준 덕분에 저희 집은 김장 한번 해보지 않을 정도로 김치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일까요? 친구의 김치 브랜드가 비위생적이고 좋지 않은 재료를 쓴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돌기 시작하더니 언론에서까지 무차별적으로 뉴스를 내보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친구가 어떤 성격인지 잘 알기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항상 그 친구의 김치를 먹어본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그 친구는 절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풀려졌고 아무리 친구가 해명을 하고 반박 기사를 내도 악의적 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후에 악의적 소문을 낸 사람을 찾아내 보니까 친구의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었다는 것이었죠. 불성실한 근무 태도 때문에 해고를 당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거짓 소문을 낸 것이었죠. 친구는 그 범인에게 고소를 하며 처벌을 원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친구의 김치 브랜드가 입은 타격은 훨씬 심각했어요. 아무래도 먹는 식품이다 보니까 거짓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고객들은 조금이라도 깨름칙하면 손도 안 대고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친구는 휘청이는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손상된 브랜드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 여러 행사도 진행했고 언론도 동원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친구와 술을 한잔하면서 위로를 해주었던 일이 기억이 나네요. 동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너의 진심을 알아줄 거야. 네가 진심으로 김치를 만드는데 왜 사람들이 모르겠니? 조금만 더 인내하자. 알고는 있는데 요즘은 좀 힘드네. 처음엔 직원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고객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나도 최선을 다하곤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야, 너답지 않게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해.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 어떻게든 그 직원한테 피해 보상을 받아야지 않겠어? 그 직원도 사는 형편이 불쌍해. 처음에는 날 골탕 먹일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본인도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면서 울고불고 매달리더라. 그런 놈한테 콩밥 먹여봤자 얼마나 먹이겠냐. 내가 똥 밟았다 치고 어떻게든 수습을 해봐야지. 씁쓸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였어요. 전 그런 녀석의 얼굴을 보며 빨리 훌훌 털어버리길 바랬죠. 쓰러져가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 그 친구가 얼마나 애를 쓰고 다녔는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평소에 자기 힘든 건 잘 말하지 않는 성격 탓도 있었지만 아름아름 들려오는 소문만 들어봐도 그 친구가 겪고 있는 절망이 아득하게 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제 전화는 꼬박 받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연락도 잘 되질 않더군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친구의 집도 여러 번 찾았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키우던 재수 씨는 제게 친구의 근황을 넌지시 알려주더군요. 그 사람이 그 사건 겪은 뒤로는 뭔가 좀 달라졌어요. 잠을 잘 때도 악몽에 시달리는지 잠꼬대가 심해졌고 식은땀도 많이 흘려요.
걱정스런 마음에 살펴보려고 해도 괜찮다는 대답뿐이고요. 그 사람이 성주 씨한테는 무슨 말 하지 않았어요? 네, 저한테도 공장 다시 돌려야지, 어떻게든 힘내야지 그런 말은 하는데 자세한 말은 안 하더라고요. 요샌 제 전화도 통 안 받고요. 아무튼 제가 더 세심하게 지켜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부탁드려요, 성주 씨. 가족들한테도 자기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전 끈질기게 연락을 해서 그 친구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야, 임마, 왜 이렇게 연락하기가 어려워? 어디야? 어, 나 중국에 좀 다녀왔어. 중국? 중국은 왜? 아무래도 국내에선 재기가 힘들 것 같아.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고 그쪽에서 새롭게 김치 사업 해보려고. 아무래도 인건비나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다시 시작하기엔 딱 알맞는 것 같아. 그래? 어떻게든 일어서려는 모습에 괜시레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친구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던 것을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차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니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계산이었죠. 얼핏 들어도 괜찮은 방법 같았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가족들을 남겨두고 중국으로 떠났어요. 간간히 전해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공장을 계약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아주 정신없이 지내는 것 같았죠. 친구가 어느 정도 충격에서 벗어난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의 성실함과 수완이라면 중국에서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처럼 귀엽고 해내더군요. 다시 질 좋은 김치를 생산해서 국내로 해외로 다시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생산 공장이 중국에 위치해 있으니 중국 시장을 점유하기도 용이했죠. 그렇게 매출은 점점 회복됐고 친구의 목소리도 점점 밝아졌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더니만 중국에서 김치를 생산하겠다는 친구의 계획은 신의 한 수가 된 셈이었어요.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을 때쯤 전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저질 김치가 국내의 식당을 잠식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더러운 곳에서 김치를 만드는 자극적인 영상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었죠. 당연히 친구의 김치 공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김치의 인기와 더불어 난립하던 중국의 무허가 김치 공장이 매스컴의 문매를 맞는 것이었어요. 중국의 생산시설을 둔 김치 공장들이 싸잡아 욕을 먹기 시작했죠. 친구의 김치 공장도 이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막 재기에 성공해 만회를 해보려던 친구를 덮친 또 하나의 악재였습니다. 전 걱정스러운 마음에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수야, 나다. 뉴스 보다가 네 걱정이 돼서 전화했지. 어떡하냐? 괜찮아? 난리 났지 뭐. 납품 예정됐던 물건들 싹 올 수도 됐고 거래처는 밀린 대금 달라고 아우성해. 직원들은 혹시 월급 못 받을까 봐 빨리 달라고 아우성이지. 아유, 그래? 내가 뭐 도울 일이 있을까? 야, 내가 누구냐? 나 오동수야, 오동수. 이 정도로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걱정 마라. 성주야, 내가 이 난간도 틀림없이 극복하는 모습을 꼭 보여줄 거야. 친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절 안심시키더군요. 하지만 중마고인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지 말입니다. 전 중국에 있는 친구를 한번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럴 때 친구가 곁에 있으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받아둔 주소를 찾아서 확인하고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친구를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말도 하지 않았죠. 밤새 술잔을 주고받으려고 그 친구가 무척 좋아하는 더덕주도 챙겼고요. 바로 다음 날이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날이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더군요.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까무룩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이 오더군요.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무거운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성주야, 나야. 동수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성주야, 말해. 무슨 일 있어? 성주야, 나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하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성주야, 우리 가족들 좀 부탁할게.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부담스럽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좀 부탁한다. 어? 야, 오동수, 왜 이래 정말? 왜 네 가족을 부탁하는데? 어? 네 가족은 네가 책임져야지. 성주야, 나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이 세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 끝까지 씩씩하고 싶었는데 나약해지는 모습 정말 보이기 싫었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미안하다, 친구야. 야, 오동수! 야, 임마! 그런 말을 남기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너에게 간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친구의 집으로 중국 영사관으로 중국 공안으로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설마 극단적인 짓은 하지 않겠죠. 늘 밝고 씩씩한 제 친구 오동수가 그런 미련한 짓을 벌일 리가 없습니다. 전 재수 씨를 안심시키고는 미리 예정돼 있던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타국에서 조우한 친구는 차갑게 식어 있더군요. 전화기를 통해 전해줘온 절망감이 그 친구를 올감해 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려던 여행길은 친구의 주검을 수습하러 가기 위한 길이 돼버리고 말았고 그 녀석과 마시려던 더덕주는 쓸쓸히 죽음을 맞은 친구의 무덤에 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둘도 없는 친구를 덧없이 떠나보내는 그 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던지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친구를 보러 갔다면, 제가 조금만 더 친구의 아픔을 헤아렸다면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저승을 향해 걷는 친구의 발걸음은 또 얼마나 무거울까요? 전 친구의 영정사진을 보며 네가 한 부탁 꼭 끝까지 들어주마라고 수없이 되뇌었어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제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건 절 가장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었겠죠. 전 그런 친구의 믿음을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를 떠나보내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이 쉬 진정되지가 않더군요. 30년 지기 친구의 빈자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전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후에 재수 씨를 찾아갔어요. 화리해진 얼굴로 절 맞는 재수 씨를 보니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재수 씨,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네, 고마워요, 성주 씨. 하지만 그 사람 없이 애들 키우고 살 생각하니까 참 막막하네요. 당연한 일일 겁니다. 친구 내조에 충실하며 살림만 했던 재수 씨가 이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애들을 키우겠어요?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는 친구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맴돌더군요. 전 미리 준비한 봉투를 재수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우선 급한 대로 쓰세요. 아이들 키우면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까 기운 내세요, 재수 씨. 급히 마련한 돈이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전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그 친구에게 받은 걸 생각하면 그것도 모자랄 정도였죠.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재수 씨, 제가 어릴 적부터 동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 정도도 해드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동수가 저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받아주세요. 전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죄책감이 씻기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아빠가 중국에서 일을 하는 줄로만 아는 친구의 두 아들이 다 크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친구의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결심을 했죠. 때로는 아빠가 되어주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리라 다짐했어요.
친구가 제 곁에 없고 가족 곁에도 없는데도 야속한 세월은 냉정하게도 흐르더군요.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의 두 아들들은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고 어느새 교복을 입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녀석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두 놈 모두 전교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였고 그런 성적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이어갔죠. 제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자식이 없던 제겐 친자식 못지않게 기특했습니다. 친구의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빼다 닮은 아이들은 친구처럼 정의로웠고 친구처럼 똑똑했어요. 전 재수 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아이들을 키우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하는 사업이 잘 돼서 그럴 정도의 능력은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가족들 잘 보살피라고 친구놈이 아마 하늘에서 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2살 더 어린 아들들은 국내 최고의 대학을 나란히 입학했습니다. 첫째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둘째는 의사 면허를 따서 의사가 되었어요. 친구가 살아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훌륭하게 자란 아들들을 볼 때마다 친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군요. 다행히 친구의 아들들은 절 아저씨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줄 순 없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겠죠. 이제는 애들이 제 몫을 다할 정도로 컸으니 조금은 안심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친구놈도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제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웬 남자가 찾아오더군요. 세무사라고 박힌 명함을 내밀길래 세무사 사무실을 홍보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서 어쩌죠. 이미 저희 업장은 세무 일을 봐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사장님을 뵈러 온 게 아니라 사모님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예? 제 안사람이요?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제가 사모님이랑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들은 흔히들 외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와 내연관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자신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도 믿기 힘들었지만 하도 당당하게 말해서 제가 잘못 들은 줄로 알았죠. 아니,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상간남 주제에 어쩜 저렇게 떳떳할 수가 있습니까? 그 남자는 제 아내와 깊은 관계를 꽤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서로 좋아한다는 걸 확신한다더군요. 그래서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보고 순순히 아내와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하도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리 긴 세월을 산 것도 아닌데 참 별꼴을 다 당해봅니다. 이 기막힌 일을 아내에게 확인했더니 아내도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더군요. 위자료든 뭐든 다 해줄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합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했지만 제게 마음이 떠났다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붙잡고 같이 산다고 해도 그게 어디 같이 사는 거겠습니까? 저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이 괘씸하고 화도 났지만 마음이 떠났으니 별 수 없는 노릇이죠. 전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죠. 그게 10수년간 저와 살아준 아내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어요. 그렇게 단박에 혼자가 된 저는 친구의 아들들을 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저를 아버지처럼 여기는 아들들은 벼랑간 이혼을 하게 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특히 변호사가 된 첫째 녀석이 분통을 터뜨리며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야 한다며 이것저것 코치를 해주었죠. 그 덕에 세무사 상간남과 전 아내에게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었고요. 돈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에게 당한 배신감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아내의 외도를 잊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지혜도 필요한 게 인생이겠죠.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스트레스를 받은 몸뚱이는 또 그렇지 않나 봅니다. 속이 하도 쓰려서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았는데 소화불량이 아니라 위암이라는 날벼락 같은 진단을 받고 말았죠.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봤지만 병명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뿐이었죠. 강제 이혼을 당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몹쓸 병까지 얻고만 셈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에는 좀 우울해지더군요. 아내도 없어, 자식도 없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할 거란 두려움이 절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하죠. 친구의 아들 중 의사가 된 둘째 녀석이 소화기 내과 전문의였어요. 자신의 손으로 제 수술을 하겠다며 걱정을 말라더군요. 전 안심을 하고 둘째 아들에게 수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아주 잘 받았고 이젠 암세포가 확실히 제거가 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는 동안에도 재수 씨와 첫째 아들이 수시로 찾아와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더군요. 당분간은 음식도 조심하셔야 한대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으셔야 돼요. 다 완치되시면 제가 먹고 싶은 거 전부 해드릴게요. 정말이죠? 전 재수 씨가 해주신 잡채가 그렇게 맛있던데 잡채 해주실 거죠? 겨우 잡채예요? 잡채찜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건강만 해지세요. 갈비찜에다가 잡채까지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드릴게요. 틀림없이 약속했습니다. 네, 새끼손가락도 한번 걸어드릴까요? 재수 씨의 보살핌뿐만 아니라 큰아들 녀석의 마음 씀씀이도 절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아저씨, 병원비는 제가 다 결제했으니까 따로 신경 쓰실 거 없으세요. 뭐? 그걸 왜 네가 내? 그 정도쯤은 나도 낼 수 있는데. 알아요. 그냥 병원비 정도는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아저씨가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어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해주긴 뭘 해줘. 너희들이 다 잘 따라와서 고마울 뿐이지 뭐. 아무튼 엄마 말처럼 건강만 하세요. 맛있는 거 제가 많이 사드릴게요. 아유,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줄 알았다면 위를 괜히 잘라냈나 보다. 친구 가족들의 보살핌 덕분에 전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에게 배신을 당하고 병에도 걸렸지만 절 응원하고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나쁜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회사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있더군요. 사장님, 안 부장이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큰일이에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금관리부장이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은 지 며칠 됐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안 부장이랑 일한 지가 얼만데. 그런 사람이 연락을 받지 않을 리가 없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연락이 안 닿는 걸 어떡합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사업을 시작할 초창기부터 함께 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자금 관리도 맡긴 것이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회사 돈을 크게 해먹고 달아나 버렸더군요. 배신감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자금이 막혀버린 탓에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도산을 막기 위해 아직 덜 완쾌된 몸을 이끌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죠. 이리저리 자금을 융통하며 급한 불을 꺼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절 찾아와서 2억이라는 큰 돈을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 일단 이거라도 쓰세요. 저희 둘이 대출을 받았지만 겨우 이것밖에 안 되네요. 적지만 도움이 꼭 되셨으면 해요.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받니? 아저씨니까 받으셔도 돼요. 더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한데요, 뭘. 얘들아. 그리고 회사 돈 횡령한 그 직원은 제가 아는 검사들 쪽으로 해서 꼭 잡을 수 있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기운 내세요. 네? 진짜 아들은 없었지만 있는 것 못지않게 든든했습니다. 이 정도면 친아들보다 저를 더 잘 챙겨주는 아들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애들이 해준 돈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사이 회사 돈을 횡령한 직원이 붙잡히는 바람에 잃어버렸던 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고요. 물론 애들이 해준 돈도 모두 돌려줄 수 있었고요.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겨우 숨을 좀 돌릴 수가 있겠더군요. 갑작스런 아내와의 이혼, 그리고 덜컥 위암이라는 병에 걸렸고 거기에다가 회사 직원의 횡령 사건까지. 하나만 당해도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연거푸 당하다 보니까 혼이 빠질 만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재수 씨와 아들들 덕분이었죠. 그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힘이 드네요. 휘청였던 회사가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왔고 제 건강도 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재수 씨가 약속했던 음식을 해주겠다며 절 집으로 초대를 해주었죠. 오랜만에 식구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재수 씨의 잡채와 갈비찜, 그리고 갖은 음식들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져 있더군요. 제가 술잔을 들자 의사인 둘째가 뱁새 눈을 뜹니다. 아저씨, 아직 술은 안 돼요. 음식도 조심조심 드셔야 하는데 술이 웬 말이에요? 아유, 그럼 술을 왜 사다 놓은 거야? 그거야 아저씨 빼고 우리가 마시려고 산 거죠. 뭐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섭섭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환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괜한 투정을 부리면 아들들과 재수 씨는 절 기분 좋게 달래줍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집을 나서는데 둘째가 절 배웅하겠다며 굳이 따라 나서더군요. 아저씨,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아시죠? 당연하지. 네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아무리 제가 있어도 스스로 건강을 챙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실 거 아닙니까? 알겠다. 명심하마. 아저씨,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집에 돌아가시면 좀 외롭지 않으세요? 뭐, 그렇지. 저 어릴 적에요. 아버지가 세상을 뜬지도 모르고 마냥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빠는 언제 오지?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그때 너희들이 사실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렸으니까. 네, 알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저씨는 우리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이미 형이랑 얘기를 나눠본 건데요. 이렇게 된 이상 저흰 솔직히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돼주셨으면 해요. 아버지가 떠난 지도 한참 됐고 아저씨 같은 사람이라면 저희 엄마 맡겨도 될 것 같아서요. 물론 이미 저희에게도 훌륭한 아버지셨고요.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남은 인생 두 분이 의지하면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에 할 말이 얼른 생각나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재수 씨에게 이런저런 정이 쌓인 건 사실이었어요. 친구의 부탁으로 지금까지 재수 씨와 아들들을 돌보면서 저도 모르는 감정이 돋아난 모양입니다.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재수 씨를 향한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도 맞는 사실이고요. 그렇대도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만일 제가 재수 씨와 재결합을 한다면 제게 가족을 보살펴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배신하는 게 아닐까요? 전 둘째 아들에게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두고 지금까지 답을 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된 선택 같고
또 저렇게 생각을 하면 옳은 선택 같기도 합니다. 글쎄요, 아직도 헷갈리네요. 호의로 시작된 마음이 호감으로 번져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중마고우였던 친구의 아내니까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아내였던 사람을 제가 진지하게 만나도 되는 걸까요? 아무리 아들들이 허락을 했다지만 하늘에 있는 친구가 절 욕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그저 지금처럼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는 게 맞는 걸까요? 이것이 제가 요새 하고 있는 큰 고민이랍니다.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제게 여러분들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디 한마디씩이라도 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